네, 대선 전 마지막 휴일을 맞았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모두 수도권 지역 유세에 집중하는데요. 양당은 역대 최고치로 집계된 사전투표의 유불리를 놓고 아전 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한편 확진자 사전투표 논란이 제기되면서 초접전 대선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수석부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선 전 마지막 주말입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또 심상정 후보까지 모두 수도권 지역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전략,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는 인물론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정권 교체론을 가지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강한 지도자가 누구냐. 그래서 유능과 무능 프레임으로 지금 맞서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는 경험 있는 또 실적 있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정치 보복이나 국민 분열이 아니고 국민 통합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30 그리고 중도 부동층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여성에 대해서 좀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뭐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또 그리고 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성 그리고 또 젊은 층들 공약을 내세우면서 마지막까지 2030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고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역시 이 정권 프레임 정권 교체 프레임을 가지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586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민주당은 가짜다. 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고 대장동과 관련해서 지금 상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대장동에서 뭐 돈을 빼먹는데 유능했다라면서 굉장히 이제 거친 언사를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막판에 안철수 후보하고 이제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단일화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공동 유세를 다니면서 지금 마지막 표몰이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다 짚어주셨는데 앞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 중구 유세 현장의 모습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 후보의 수도권 전략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어제도 충청북도를 거쳐서 이제 경기도 서울로 올라온 유세를 했고요. 오늘도 강동, 중구, 그다음에 의정부, 뭐 경기 북부를 이렇게 거쳐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유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게 이제 수도권 민심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수도권에서 현 정부에 대한 실망,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실망 한 표를 그동안 거점 유세를 통해서 가보지 못한 지역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유세전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국제 정세, 한반도 정세,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유세 중에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현 정부의 거짓과 위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 있었던 단일화 효과를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와 동반 유세전을 전개하면서 막판 표심 몰이에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이제 6박 7일간 무박 유세전을 전개해서 지방을 샅샅이 훑었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수도권에서 마지막 표심 잡게 나서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 1,600만 명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역대급 투표율인데 저희가 뭐 앞서 아전 인수식 해석이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각자 자기 진영에 유리한 쪽으로 좀 해석을 하더라고요.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 높은 사전투표율의 원인으로 좀 젊은 층 특히 정권 교체에 대한 열기를 꼽았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안철수 대표와 추가로 공동 유세에 나설 전망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컨벤션 효과, 본투표까지 이어질까요? 일단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전투표가 전국적으로 36.93%, 그래서 지난 대선 26.06%보다 훨씬 높은 열기를 보이고 있고요. 각 지역별로 사전투표 열기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막판 선거전의 기세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통합의 정신 뭐 이런 것들이 몰아지면서 저는 뭐 여유 있게 윤석열 후보가 승기를 잡아가고 있는 거라 보여지고요. 저도 사전 투표를 하면서 이제 현장에서 투표를 참여하는 분들의 이제 모습들을 봤는데 소위 말하는 뭐
분노 투표 내지는 현 정권 실정에 대한 이 반감 등이 굉장히 많아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번에 투표 열기가 어쩌면 굉장히 윤석열 후보의 지지로 표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야권 단일화에 따른 역풍을 또 높은 지지율의 원인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호남 지역에서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역풍이 좀 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단일화에 따른 역풍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단장님께서 지지의 뜻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저는 또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굉장히 이상 현상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때 사전 투표율이 26%였거든요. 지금 이제 사실상 27%, 그러니까 11% 포인트나 높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전 투표율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최종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고 사전 투표율만 높았다. 그렇다면은 보수층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전 투표에 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고, 다만 이만큼의 본 투표에서도 높아져서 최종 투표율이 지난번 대선 때 77%였거든요. 이보다 이대로 반영이 돼서 한 10% 포인트 높다. 그러면은 이 부분의 표심이 어디서 왔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향한 그런 표는 나름대로 이미 결집이 됐다라고 보고,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친노 친문이라든지 호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좀 못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이 안철수 후보하고의 막판에 어떻게 보면 야밤에 이뤄진 기습적인 그런 단일화에 대한 역풍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실제로 보면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면은 이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 보면은 전남, 광주, 전북 같은 경우 5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볼 때는 역시 윤석열 후보에게 갔다기보다는 안철수 후보의 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갔다라고는 이제 해석하는 게 상당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중요한 것은 2030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근데 2030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오만한 것 또는 내로남불, 독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등을 돌렸는데 2030의 젊은 층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공정과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현재의 지금 성향이 이념이라든지 진영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상당히 실용적인데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전만 해도 전혀 단일화는 없다라는 걸 굉장히 확언을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손가락 자르고 싶을 것입니다. 또는 유지 얘기도 하고 마라톤 완주를 3번 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완주할 것입니다. 그랬는데 TV 토론에서 금방 각을 세우다가 나가자마자 단일화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2030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최종 투표율이 높은다. 그러면 그만큼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결과가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박정하 전 대변인은 최종 투표율에 따라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박정하 전 대변인께서는 최종 투표율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지난번 대선이 77% 수준이었는데요. 저는 그때보다도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양측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전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이렇게 높은 이유는 이번 그 대선에 대한 그 양 지지층의 결집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투표율이 지난번 대선보다도 더 높은 한 80% 초반대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사실은 지난번 대선과 비교해 보면은 광주, 전남에서의 높은 사전 투표율이 사실은 지난번에도 그 지역에서는 높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별 특징이 있지, 결집 현상은 물론 있겠지만 지역별 특징이 있지 이걸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유리하다라고만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하나 우선 들고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통해서 물론 얼마간은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는 거 있는데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여론조사 중에서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할 경우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의 6가지의 조사 중에서 4가지 조사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 더 많이 갈 거다. 2가지 조사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더 갈 거다. 이런 좀 분석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저는 전체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모두 몰려간다.
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 윤석열 후보 쪽으로 좀 더 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저희가 이 방송에서 우리 배종훈 교수님은 안철수 후보가 추정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주셨는데 그때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지금은 갑자기 야밤에 기습적으로 이렇게 단일화가 되어서 역풍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 분석과 지금 분석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민주당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보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호남 지역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좀 높았다라는 내용을 좀 전해드렸는데 반면에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 지역에는 전국 최저치의 투표율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의 텃밭인 TK 지역의 투표율이 또 낮기도 했습니다. 이게 막판까지 고민하는 부동층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 19대 대선과 비교해 보니까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가 이번에도 제1 사전 투표율이 낮아서 이게 특징적으로 보입니다만은 지난번 대선에서도 전국 평균 26.06%였었는데 경기도는 24.92% 사전 투표율을 보였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꼴찌에서 최저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도 지난번 그 사전 투표를 보면 전국 평균보다 낮아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지역적인 특성이 우선 하나 있다. 두 번째는 지난 4.15 총선에서 나왔던 부정선거 논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고령층이나 아니면 보수 성향이 있는 분들은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나오는 사전 투표율이 양 후보의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조금 그 변수가 충분히 상관관계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 투표율과 함께 결과치를 봐야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마찬가지로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경기도민들이 상대적으로 좀 사전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대장동 사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서로 상대방이 몸통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게이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TV 토론 열릴 때마다 한쪽이 공격하면 또 다른 쪽은 역공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물론 이제 지난번에 비해서는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최종 투표율도 지난번 대선보다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역시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에 비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 이제 마지막 TV 토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렇다면 특검을 하자.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문제가 드러나면은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라고 5번이나 요구를 했는데도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TV 토론 끝나고 나서야 좋다. 특검 수용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경기도민들이 어떻게 해석할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하나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경기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굉장히 좀 시정 그리고 도정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약 이행률도 96% 그리고 전체 17개 자치단체장 가운데 뭐 최우수 자치단체장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뭐 경험과 또는 성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선택할 때는 과연 내 삶에 누가 도움이 될 것인가, 누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일 것인가라는 판단을 가지고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우리 이 단장님께서 저더러 야밤에 기습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네.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장제훈 의원의 매형집에 가서 야밤에 한 것은 기습적으로 한 건 둘 다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도 팩트예요. 단일화가 되려면은요 최소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야밤에 기습적으로 한 게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정책과 공약과 비전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생략이 됐어요.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밀실야합임에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D-6일 남겨놓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역풍이 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안철수 후보는 철수, 또 철수, 또 철수 이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따라서
본인이 앞으로 대선에 또 나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틀림없이 완주합니다. 이번에는 절대 철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경우에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단일화로 인해서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제3지대의 정치인 한 명이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는 길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혹시 짧게 좀 뭐 굳이 반박을 얘기할 하시겠습니까?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를 향해서 정치 개혁하면서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 한 3시간 후에 합의된 단일화에 대해서 내가 하는 거는 정치 통합과 정치 개혁을 위한 것이고 남이 하는 것은 이건 야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까지 국민들이 이렇게 보면서 지긋지긋하게 봤던 민주당의 위선과 내로남불의 아주 전형적인 그 모델이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배 교수님 말씀에 보탤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살짝 바꿔봐서요. 앞서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사전투표 이틀 중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투표가 가능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일단 예측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잘못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나왔고 역시 이제 선거 관련 법령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선거구에는 한 개의 투표함만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지금 장사진.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다들 환자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밖에서 뭐 한 2시간 반 정도, 뭐 총 소요 시간이 2시간 반 정도. 그러다 보니까 뭐 밖에 최소한 1시간 이상 정도 떨다가 가신 예. 분도 있고 뭐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분도 있는데 이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투표 과정에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직접 투표함에 넣은 것이 아니고 일단 뭐 거기에 선거 사무원에게 주면 이분들이 또 넣기 때문에 또 뭐 관외자, 관내자가 또 이게 굉장히 혼선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좀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5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일반인도 하고 확진자도 하고 이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예상을 물론 못했겠죠. 그러면 저는 왜 그러면 하루만 했는지라는 부분 그런 부분도 이제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선관위가 지금 뭐 사실상 송구스럽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건 뭐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정말 송구스럽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놔야 될 것 같고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재발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본 투표 때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야 지금 다 따끔하게 이 부분을 질타하고 또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마땅한 것 같고요. 다만 지난번 총선 때도 사전선거 논란으로 굉장히 후유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까지도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식으로 또 이게 불복으로 또 가면은 안 되니까 여야 정치권에서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이상의 어떤 대선에 유리하게 이용할 그런 것을 좀 악용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네. 확진자나 격리자를 위해서 좀 첫 투표가 진행됐기 때문에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안타깝고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부정의 소진이 있을 수 없다라는 부분도 좀 밝혔는데 어젯밤에 이제 야당에서는 과천 선관위를 항의 방문을 해서 선관위원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에서도 국회 행안위 소집을 검토 중이다 이런 내용이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자칫하다가 이제 굉장히 좀 박빙의 상황이 왔을 때 최종 투표 결과 좀 불복의 소지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곤 있습니다. 선관위가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송구하다라는 걸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에서 혼란과 무능, 관리 부재 이런 것들은 뭐 두고두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다음에 그게 과연 투표함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야 되지만 네. 선관위 차원에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작년부터 보면 선관위가 과연 선거를 관리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운영할 만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많아요. 작년에도 뭐 재보궐선거는 왜 하냐든 불법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앞서서 뭐 현수막 관련해서 뭐 무속 뭐 이런 논란은 또 다 된다고 허용을 해놓는 거 보면 저는 선관위가 이번 선거를 제대로 관리할 만한 애초의 의지가 없었다라는 생각이고요. 어제는 사실은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가 저렇게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예견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놔뒀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본투표에서도 확진자가 많을 상황으로 대비해서 저는 빨리 며칠간이라도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여러 혼란 중에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은평구에서는 뭐 이미 기표가 된 네, 투표용지가 발견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CCTV를 추적하면 충분히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연유 때문에 저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선관위가 더 혼란이 있기 전에 저는 뭐 오늘 중이라도 확인을 해서 국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 이해할 수 없는 선관위의 무능을 그저 확실히 보여줬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험악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또 본투표 전에 조정의 필요성도 말씀해 주셨고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9일에 본투표가 있을 텐데 그 전에 이제 뭐 선거구별로 한 개만 투표함을 설치하는 이런 관련 법들이 개정될 가능성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선거가 사흘 남았는데 언제 법을 개정을 하겠습니까?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을 통한 대책보다는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이번에 이미 벌어진 그런 혼란을 막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선관위는 절대 뭐 불법 부정선거는 없었다. 라는 얘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가지고는 뭐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책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좀 플랜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일단 예측을 잘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반복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과연 선관위가 재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지금 불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 지금 이제 이번에 99만 명 정도가 확진자, 격리자 그 시간 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5시부터 6시까지 했는데 이때 일반인들하고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99만 명이 다 확진자 격리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서 뭐 다라고 할 경우는 이게 전체 유권자 4,400만 명 가운데 2.2%나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망하기를 다들 1%뭐 안팎의 초박빙의 그런 승부가 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1% 미만의 초박빙의 승부가 난다면은 지금 이 99만 명 2.2%가 승패를 결정적으로 결정짓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뭐 불복 논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선관위가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네. 본투표 때는 일단 좀 조속하게 대책이 마련돼서 미흡한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은 이제 워낙 초접전 구도다 보니까 좀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배우자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관심이 떨어지지만 반면에 또 새로운 변수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뭐 최근 또 동해안 산불 같은 변수들이 있는데 앞으로의 표심의 향방은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박정아 대변인께서. 일단 큰 변수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양 후보에 대한 검증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구도를 좌우할 수 있는 뭐 단일화의 문제 뭐 이런 건 끝났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국제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는 국제 정세 속에서 과연 그동안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이 제대로 됐는지 그다음에 양 후보는 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토론회나 뭐 공약 등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좀 판단하시리라고 보여지고요. 동해안 산불에서 보듯이 누가 더 먼저 이재민들 산불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쓰느냐 이런 것들도 뭐 국민들이 판단의 근거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사전 투표율에서 보셨듯이 양 진영이 이제 결집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본인들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어떻게든 가느냐, 이 투표율을 제고하느냐. 그래서 결집이 어느 정도 어디까지가 더 되느냐가 최종적으로 승패를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표심의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감정적으로보다는요, 좀 이성적으로 접근할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높은 사전 투표율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정치적 효능감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초박빙으로 가니까 내가 가서 투표하면은 내가 표를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뭐 진보 또는 보수 각 지지층 결집은 당연히 있을 것 같고 역시 이제 캐스팅 보터는 중도, 무당층
이분들이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제가 볼 때는 세 가지를 갖고 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국난의 위기 상황, 코로나19에다가 또 뭐 우크라이나 사태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누가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능력을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험을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약이 과연 누구 공약에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표심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번 대선의 승패가 좌우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관련 사안은 여기까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수석부단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